이번 시간에는 중력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네, 이번 파트는 특히 제가 설명해주는 내용만 완벽하게 이해하고 문제 풀 때 이제 적용만 좀 할 수 있으면은 아주 쉽게 문제를 풀 수 있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나와 있는 중력을 봐봅시다. 일단 이 중력은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중요한 말은 질량이 있는 이라는 말이에요. 왜냐면은 질량이 있기만 하면은 여러 물체 사이에 항상 힘이 작용한다는 거예요. 예시를 들어보면 뭐 지구랑 개미가 있어요. 지구도 개미를 당기고 있고 그리고 이 조그만한 개미조차도 지구를 당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질량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 주변에서 우리 사람과 또 핸드폰도 서로 지금 당기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든지 간에 물체가 있으면은 질량이 있기 때문에 당긴다. 그리고 중력은 항상 작용된다 라는 거를 항상 잊으면 안 돼요. 네, 이제 중력에 대해서 공식을 한번 써볼 건데, 일단 중력은 물체 사이의 거리의 제곱분에 질량을 가진 물체 하나, 두 개가 있으면은 여기다가 중력 상수만 곱해주면은 중력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공식을 보고서 알 수 있는 거는 일단 이 물체 사이의 거리가 작으면 작을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 물체의 질량이 크면 클수록 중력이 커지겠죠. 그래서 이것들을 이제 알아줘야 하고요. 옆에 그림을 보면은 이 A라는 공이랑 B라는 공이 있어요. 그래서 이 A라는 공은 B라는 공을 당기고 있고, 그리고 A가 B를 당기면은 무조건 B도 A를 당긴다 라는 말이 있어요. 이게 왜 그러냐면은 옆으로 와서 이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그런데요. 이게 보이듯이 모든 작용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이 있으면, 힘을 가해지는 게 있으면은 항상 크기는 같고 방향은 반대인 반작용이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또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을 어떤 다른 사람이 주먹으로 이제 세게 쳤어요. 그래서 이 주먹으로 명치를 세게 때렸는데, 그러면은 이 주먹이 어떤 사람의 명치를 때린 거죠. 근데 작용 반작용 법칙에 의해서 이 어떤 사람도 명치로 이 사람의 주먹을 때린 거예요. 그래서 가해지는 힘이 있으면은 그것의 반작용으로 또 가해지는 힘이 있다 라는 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돌아와서 이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B가 A를 당기는 중력이 있으니까, 그러면은 그와 반대로 같은 힘으로 A가 B를 당기는 중력이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중력의 특징이 뭐가 있냐? 보면은 물체가 서로 접촉해 있거나 떨어져 있어도 작용한다. 중력은 서로 뭐 접촉이 돼 있건 말건 상관이 없어요. 항상 질량만 있으면은 중력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거는 되게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 특징으로 넘어가서 이제 이 중력은 항상 무게 중심을 기준으로 끌어당기는데요. 그래서 지구의 무게 중심은 어디냐? 지구의 중심이죠. 그래서 지구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 방향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알아둬야 할 게 있는데, 바로 질량과 무게를 구분하는 거예요. 질량은 우리가 과학에서 많이 쓰죠. 그래서 이 m이라는 단위를 많이 쓰고, 이 무게는 달라요. 무게는 무, m, 개, g 해서 m 곱하기 g예요. 그래서 이 mg는 지구가 물체를 당기는 힘이에요. 그래서 이 무게는 우리가 지구에 있기 때문에 측정하는 값인 거죠. 예를 들어서 어떤 지구에 있는 사람의 몸무게가 60kg면은 달에 가면은 10kg가 되죠. 6분의 1배가 돼요. 그래서 이 무게는 중력 가속도를 고려를 한 값이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다음 페이지로 가볼게요. 네, 이제 자유낙하 운동이 나오는데요. 일단 이 자유낙하 운동의 특징은 공기 저항을 무시한다. 우리가 보통 물리랑 화학 그리고 뭐 과학에서 배우게 되는 많은 내용에서는 공기 저항 아니면 마찰력 같은 것들이 다 빠져 있어요. 그런데 문제에서 특정해서 마찰력과 공기 저항을 언급을 하면은 계산을 해줘야 되는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기 저항이 무시되어 있어요. 그리고 자유낙하 운동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 자유낙하 운동은 공기 저항이 무시되어 있고 물체가 딱 중력만 받아가지고 낙하를 하는 운동이래요. 그래서 이 중력이라는 힘을 받는 거죠. 그런데 힘은 가속도를 만들어요. 그리고 자유낙하 할 때 생기는 가속도는 바로 중력 가속도 g죠. 그러니까 숫자로 나타내면 9.8m/s 제곱. 그래서 가속도가 일정한 등가속도 운동을 물체가 하게 됩니다. 등가속도 운동은 간단하게 일정한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다 라고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가속도가 일정한 운동이라는 거는 또 속도가 일정하게 변하는 운동이다 라고 해석을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해석법까지 알아두시고, 이제 한번 가속도에 대해서 봐볼게요. 가속도는 이제 물체의 단위 시간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나와 있어요. 정확한 개념이. 그런데 우리는 이 단위 시간당이라는 말을 그냥 1초당으로 바꿔도 됩니다. 그래서 가속도는 물체의 1초당 속도 변화량이다 라고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면은 문제품에 있어서 굉장히
쉬워지는 문제들이 많아질 거예요. 말로만 해도 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가속도를 옆에 예시를 같이 보면서 이해를 해볼게요.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중력 가속도는 몇이었죠? 바로 G였고 이 값은 9.8m/s 제곱이었어요. 그럼 이 말이 무슨 말이냐? 1초에 9.8m/s만큼 속도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림을 봐보면은 0초, 1초, 2초, 3초, 4초, 5초라고 쳐볼게요. 그러면은 0초일 때는 속도가 0이겠죠. 정지해 있으니까. 그리고 1초일 때는 1초에 속도가 9.8 드니까 9.8이 나와요. 2초일 때 9.8이 더 는 거죠. 그래서 2 곱하기 9.8, 3초일 때는 9.8이 또 늘어서 3 곱하기 9.8 이런 식으로 쭉쭉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속도를 이런 식으로 이해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방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이 가속도는 힘이 있어야 항상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힘과 관련된 공식, 바로 F는 ma, 아주 유명한 공식이죠. 이 공식을 제가 해석하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일단 힘을 줘야지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네,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되거든요. F, 힘을 줘야지 물체, m, 질량을 가진 물체에 가속도가 생긴다. 이렇게 알아두면 돼요. 그래서 이 말은 가속도가 0이 아니어야지만 힘도 0이 아니다 라는 거죠. 그리고 가속도가 0이면은 힘은 무조건 0이 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잘 알아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아까 전에 봤던 왼쪽 그림으로 다시 넘어가 보면 지금 떨어지는 공이 있죠. 이 떨어지는 공은 아래쪽으로 가속도를 받고 있죠. 그러면은 마찬가지로 힘도 아래쪽으로 같이 받고 있는 거예요. 가속도가 9.8이기 때문에 그 9.8을 만들기 위한 힘이 아래로 있다. 그게 바로 중력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무게가 다른 물체의 자유낙하에 대해서 볼 건데요. 우리가 공기 중에서 이 쇠구슬과 또 깃털을 떨어뜨리게 되면은 상식적으로 당연히 쇠구슬이 먼저 떨어지겠죠. 그런데 이거를 이제 공기 저항이 없고 아무런 마찰이 없는 그런 진공 상태에서 떨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깃털의 질량을 1이라고 둘게요. 그리고 쇠구슬의 질량을 10이라고 두고 한번 간단한 공식으로 한번 증명을 해볼게요. 일단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F는 ma라는 식을 쓸 건데요. 그런데 우리는 이 진공에서 쇠구슬과 깃털이 어느 정도 속도로 떨어지냐를 알고 싶기 때문에 어느 정도 가속도가 생기냐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 공식을 조금만 변형해서 A는 m분의 F로 바꿔볼게요. 그리고 나서 깃털과 쇠구슬의 가속도를 구해볼 건데요. 일단 깃털의 가속도 먼저 구해볼게요. m, 깃털의 질량은 1이었어요. 그리고 F를 써야 되는데 이 F가 뭐냐? F는 지금 진공 상태에서 저 쇠구슬과 깃털이 받는 힘은 mg죠. 질량 곱하기 중력 가속도. 그래서 mg를 써줘야 됩니다. 그래서 깃털의 m은 또 1이었고 중력 가속도는 g 그대로 써주면 되겠죠. 그래서 가속도는 g가 나오게 됩니다. 그 쇠구슬도 똑같이 해볼게요. 쇠구슬은 질량이 10이고 또 mg죠. m이 10이고 중력 가속도가 나오게 되면은 또 소거가 돼서 g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깃털과 쇠구슬은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1초당 속도 변화량이 같고 결국에는 같이 떨어질 것이다 라는 결론이 나오죠. 그래서 이들은 1초에 중력 가속도 g만큼 속도가 증가하고 속도가 증가하는 양이 같으므로 떨어지는 속도도 같다는 거죠. 이번 시간에는 중력의 모든 것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배워볼 거고요. 이제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해서 가볼 건데요. 이게 여기서 어떤 사람이 수평으로 물체를 쭉 던졌는데 중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중력이 휘어져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운동을 하게 되는 그림이죠. 그래서 이 첫 번째 부분에 있는 공을 한번 데려와 볼게요. 일단 이 공은 중력이 있기 때문에 중력에 의해서 아래로 중력을 계속 받고 있겠죠. 그리고 이 중력의 크기는 F는 mg다 라는 거고 또 중력 가속도가 g이기 때문에 이 말은 1초마다 속도가 g씩 증가한다 라는 거죠. 그래서 1초마다 속도가 g씩 증가하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다. 그래서 이 수직 방향으로는 등가속도 운동을 하고 있구나 라는 거를 알아냈고요. 다음으로 이제 수평 방향으로 어떤 운동을 하는지. 수평 방향으로는 아까 전에 어떤 사람이 던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던진 것에 의한 속도가 남아있어요. 몇인지는 모르지만. 그런데 이 상황에서 지금 공기 저항이 없죠. 공기 저항이 없다는 거는 속도 감소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공기 저항 말고도 뭐 다른 받는 힘이 없어요. 받는 힘이 없다면 속도가 변하지가 않아요. 왜냐면은 아까 전에 말했듯이 힘이 0이면은 가속도도 무조건 0이기 때문이죠. 가속도가 0이면은 속도가 변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물체의 수평 방향으로는 V의 속도로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으로 같은 속도로 직선으로 쭉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결국에 이 수평 방향의 속도랑 또 수직 방향의 속도가 합쳐져서 운동 방향은 이렇게 대각선으로 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속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속도는 1초당 거리 변화량이에요. 아까 전에 가속도는 1초당 속도 변화량이었는데 속도는 1초당 거리가 변화하는 양이다
라는 거예요. 한번 예를 들어서 어떤 물체의 속도가 5m/s이다 라고 하면 이 말은 1초마다 거리가 5m씩 증가한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예시 문제를 만들어 볼게요. 예를 들어서 여기 지면이 있고 어떤 공이 있는데 이 공이 아까 전에 우리가 봤던 그림과 같이 이렇게 이런 식으로 떨어진다. 근데 어떤 사람이 던졌을 때의 속도는 3m/s였다. 그리고 지면에 2초 후에 떨어졌다. 그래서 질문은 이때 공의 수평 방향 이동 거리는 몇이냐 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단서들을 써서 문제를 풀어볼 건데 지면에 2초 후에 떨어졌으니까 이 공이 운동할 수 있는 시간은 2초예요. 그런데 속도가 3m/s였죠. 근데 속도가 3m/s라는 거는 1초에 3m의 거리가 증가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1초에 3m가 증가하면 2초에는 총 6m를 가겠죠. 그래서 답은 간단하게 그냥 6m가 됩니다. 이런 간단한 원리만 깨우쳐도 정말 어렵게 풀던 문제들을 쉽게 풀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래로 넘어와서 문제 풀 때 아주 중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수평 방향으로 속도가 몇이든 아니면은 질량이 몇이든 떨어지기 전 높이만 같으면은 지면은 항상 같이 떨어진다 라는 거예요. 왼쪽 그림에도 이 A와 B의 수평 방향 속도는 다르죠. 질량도 다를 수 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지면에는 같이 도착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높이만 같으면 지면에 무조건 같이 도착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다음 문장을 보면 물체가 어느 위치에 있건 어느 방향으로 운동을 하든 작용하는 힘은 항상 아래로 mg이다. 이것도 진짜 엄청나게 중요해요. 항상 아래로만 힘이 작용해요. 그래서 이 A에서 여기서도 mg가 아래로만 작용하고 여기서도 mg 아래로, 여기서도 아래로, 여기서도 아래로, 그리고 위에 그림에서 여기서도 이제 아래로만 mg로 힘이 작용한다 라는 거예요. 이게 개념으로 들으면 쉬운데 문제 풀 때 이것 때문에 실수를 많이 하게 될 거예요. 그래서 항상 머릿속에 넣어둬야 된다. 그래서 이제 밑에 보면은 그래프가 있는데 자유낙하 운동을 하고 있는 A의 그래프랑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인 B의 그래프가 있어요. 이 B의 그래프를 한번 봐보면은 B는 수평 방향으로는 등속 운동을 한다 했잖아요. 그래서 속도가 일정한 이렇게 등속 직선 운동을 하고 있다. 그리고 가해지는 힘은 없다. 수평 방향으로는. 그 다음에 연직 방향, 수직 방향으로는 힘이 항상 중력이 작용한다 했죠. 그리고 중력 때문에 등가 속도 운동을 한다. 그래서 속도가 이렇게 일정하게 증가하는 그래프가 나오게 된다 까지 알면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뉴턴의 사고 실험이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뉴턴이 사과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걸 보고서 중력을 알아냈잖아요. 그런데 사과는 떨어지는데 왜 저기 있는 달은 안 떨어지냐 라는 질문에서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이 원리를 깨우치고 다른 물체도 떨어지지 않고 계속 빙빙 돌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라는 발상에서 시작한 건데 지금 오른쪽에 원을 한번 그려봤어요. 원리를 한번 설명을 해드릴게요. 처음에 물체가 여기 있었어요. 그리고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쭉 하는 물체인 거죠. 그런데 물체가 수평 방향으로 이동을 해도 중력은 항상 중심 방향으로 작용을 하잖아요. 그래서 중력 때문에 이 수평 방향으로 이동한 거에서 좀 떨어진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원 모양으로 이동을 하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또 다음으로 또 다시 직선으로 이렇게 운동을 했어요. 그런데 그만큼 또 중력 때문에 당겨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둥글게 운동을 하고 그래서 결국에 이런 식으로 쭉 계속 운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네, 이게 바로 원리이고 이거를 지구에 어떻게 대입을 시키냐 하면은 지구의 곡률이 뭐냐면 휘어진 정도예요. 지구가 휘어진 정도가 수평 방향으로 8km당 수직 방향으로 5m가 휘었다는데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수평 방향으로 8km를 갈 때 수직 방향으로 5m를 떨어지면은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은 어떤 물체가 자유낙하 운동을 할 때 5m를 떨어지는 시간이 1초래요. 그런데 만약에 이 1초 동안에 수평 방향으로 8km를 이동하게 되면은 이 휘어진 정도에 맞춰서 계속 돌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생각해 봤더니 이거를 포탄에도 적용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예요. 이 포탄의 속도가 어느 정도 되게 크면은 즉 이 포탄이 1초에 8km를 갈 수 있으면은 이 포탄은 공기 저항이 없다는 가정하에 계속 돌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이제 알아냈고 이 C는 속도가 8km/s이기 때문에 지구 주위를 계속 돌 수 있다. 공기 저항이 없는 가정하에. 그런데 여기서 조심해야 될 점은 이 지금 돌고 있는 포탄도 중력은 작용받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어느 물체든지 중력은 항상 작용된다. 까먹으면 안 되고요. 그리고 이 포탄들을 제가 이름을 한번 붙여볼게요. 첫 번째 포탑 A, B, C가 있죠. 그래서 이 A, B, C의 속도는 어떻게 되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A, B, C의 속도 순서는 A가 가장 작고 그 다음 B, 그 다음 C겠죠.
C는 속도가 8km/s이기 때문에 계속 돌 수 있는 거고, B와 A 중에서는 같은 중력 가속도로 떨어지는데 반해서 B가 더 많은 거리를 갔으므로 B가 더 속도가 큰 거겠죠. 네, 그래서 이제 중력에 대한 내용을 한번 다 다뤄봤는데, 정말 제가 가르친 내용들을 잘 완벽하게 이해를 하면은 정말 한 90%의 문제들은 다 쉽게 풀 수 있을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관성과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관성이란 단어에 대해서 먼저 알아볼 건데요. 관성은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에요. 원래 있던 대로 있고 싶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들어봤을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자동차가 있고요. 이 버스는 60km/h로 이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이러다가 운전자가 급브레이크를 밟은 거예요. 네, 그래서 이 버스의 속도는 20km/h로 바뀌었어요. 간단한 질문을 던져볼게요. 이때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일까요? 아니면 이쪽일까요? 가속도의 방향은 이쪽입니다. 왜냐면은 60km/h로 왼쪽으로 가다가 그 다음에 20km/h로 왼쪽으로 또 가니까 이쪽으로 40km만큼이 줄어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이쪽으로 증가했기 때문에 가속도도 이쪽으로 증가하는 거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을 이렇게 알아봤고, 그렇다면 이 안에 있는 사람의 가속도의 방향은 어디일까요? 이 안에 있는 사람의 방향은 바로 이쪽이에요. 자, 관성력 공식을 한번 써볼 텐데, 원래 힘의 공식이 F는 ma잖아요. 그런데 관성력에서는 가속도에 마이너스가 붙어요. 왜냐면은 운동하는 물체의 반대 방향으로 가속도가 붙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에서도 보면은 가속도의 방향은 오른쪽인데 이 안에 들어있는 사람의 가속도의 방향은 왼쪽이죠. 그래서 가속도의 방향이 다른 거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관성력을 받는다. 그렇기 때문에 가속도의 방향은 물체의 가속도 방향이랑 반대가 나온다 라는 거죠. 그리고 또 다른 방식으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이 관성력은 물체가 현재의 상태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성질이죠. 그런데 왼쪽의 그림에서 버스가 왼쪽으로 이동하니까 사람도 같이 왼쪽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죠. 그래서 사람은 계속 왼쪽으로 이동을 60km/h로 하고 있었으니까 계속 이렇게 운동을 하고 싶다라는 관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버스의 속력이 20km/h로 낮아졌어요. 그런데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는 계속 가던 대로 가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 가는 힘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바로 관성력이라고 한다라는 거죠. 다른 예시를 한번 더 들어볼게요. 이번 예시는 컵이 있고 그 컵 위에 지금 종이가 한 장이 있어요. 그리고 그 위에 동전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이 종이를 갑자기 이렇게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빼내게 되면은 이 동전은 같이 종이랑 나올까요? 아니면은 밑으로 떨어질까요? 정답은 밑으로 떨어지는 것입니다. 왜냐면 이 동전은 밑으로 중력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어요. 중력은 F는 mg였죠. 그래서 mg만큼의 힘을 받고 있었다. 그래서 갑자기 종이가 빠지더라도 얘는 밑으로 힘을 받고 있고, 그리고 현재 상태를 유지하고 싶기 때문에 옆으로 같이 쓸려나가는 것이 아닌 밑으로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관성의 개념이고, 다음 장에서 이제 관성 법칙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네, 관성의 법칙을 한번 볼게요. 관성의 법칙은 물체에 작용하는 R자임이 0이면 운동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R자임이 뭐냐? R자임은 간단하게 말해서 물체에 작용하는 힘의 합력이에요. 그래서 어떤 물체에 작용되는 힘을 합쳐서 실질적으로 작용되는 힘이 몇이냐가 R자힘인데, 이걸 한번 설명을 좀 더 자세히 들어볼게요. 예시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상자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상자가 있는데 왼쪽에 있는 사람이 이 상자를 5N으로 밀어줬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사람은 이 상자를 4N으로 밀어줬어요. 그렇다면 이 두 힘이 같이 받게 되니까 물체는 더 힘이 센 쪽으로 밀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더 힘이 센 쪽은 바로 오른쪽이죠. 그래서 5N 빼기 4N을 하면은 1N인데 실질적으로 이 물체가 받는 힘은 1N이 된다. 왼쪽에서도 5N으로 밀고 오른쪽에서도 4N으로 밀지만 실질적으로 밀리는 거는 이 1N의 힘 때문에 밀리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R자 힘은 물체를 실제로 움직이게 하는 힘이에요. 네, 그래서 관성의 법칙에 대해서 다시 한번 봐볼게요. 물체에 작용하는 R자힘이 0이면, 그러니까 물체를 실질적으로 막 움직이게 하는 힘이 없으면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운동 상태가 변하지 않는다는 게 무슨 뜻이냐면,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이 말은 굉장히 중요하니까 잘 알아두시고, 근데 어떻게 보면 당연한 말이죠. 힘을 가하지 않는다면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을 것이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그냥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등속 직선 운동이 뭐냐? 등속 직선 운동은 이제 같은 속도로 등속, 직선 운동, 한 방향으로 쭉 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리화학에서 그리는 세계는 마찰력 같은 게 존재하지 않아요. 그래서 어떤 공을 처음에 힘을 살짝 줘서 밀어줘서 만약에 속도가 2가 됐다.
그러면은 이 E의 속도로 계속해서 지구 끝까지 이동을 한다는 거죠. 마찰력이 없다는 가정이 있기 때문에 힘을 주지 않으면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운동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내용을 좀 공식으로 다뤄볼게요. F는 ma라는 공식을 쓸 수 있는데 F는 ma라는 식을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은 이 F는 ma에서 m이 질량이죠.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있어야 되는 건데 질량을 가진 물체에다가 힘을 가하면 가속도가 생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가속도가 뭐였죠? 가속도는 1초당 속도의 변화량이에요. 그래서 질량을 가진 물체의 속도를 바꾸려면 힘을 가해야 한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힘을 가하지 않으면 속도가 절대로 변하지 않는다 라는 사실을 잘 기억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좀 더 간단하게 말을 써보면 힘이 있어야 속도가 변한다 라는 거죠. 네, 이 말은 항상 적용되는 말이고 정말 이제 문제에서 낚으려는 문제들이 되게 많을 거니까 잘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운동량과 충격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운동량의 정의를 먼저 봐볼 건데 운동량은 운동하는 물체의 운동 효과를 나타내는 양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림을 보면 운동량은 이 질량 m을 가진 물체가 어떤 속도를 가졌을 때 이 물체의 에너지는 더 커지겠죠. 그래서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질량을 가진 물체가 운동을 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의 값을 갖고 있을까를 정한 게 운동량이에요. 그래서 이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를 해줘서 구해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질량의 단위는 킬로그램을 쓰고 그리고 속도의 단위는 미터 퍼 세컨드를 쓰죠. 그래서 단위는 이런 식으로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가 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될 게 하나 있는데 바로 속도와 속력의 차이를 알고 넘어가는 거예요. 속도랑 속력은 비슷한 단어지만 확실하게 다른 점이 하나 있는데요. 바로 속도는 방향성을 갖고 있다. 그리고 속력은 방향성이 없다는 건데요. 이거를 기호로 나타내보면은 속도는 플러스 마이너스 V가 되고 속력은 V에다가 절대값을 쓴 것처럼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알기 쉽게 그림을 통해서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 차가 있고 양쪽으로 10m/s로 이동하는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이때 속도의 개념으로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 속도의 개념은 플러스와 마이너스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오른쪽으로 갈 때 플러스라고 잡아두면은 왼쪽은 당연히 마이너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방향이 잡히게 돼서 왼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속도가 마이너스 10m/s고 오른쪽으로 가는 경우에는 플러스 10m/s가 됩니다. 그런데 속력 같은 경우는 다르다 했죠. 속력은 뒤로 가든 앞으로 가든 옆으로 가든 다 똑같이 10m/s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고 다시 왼쪽으로 돌아볼게요. 운동량은 속도가 곱해져 있어요. 그러면은 방향이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 운동량도 방향성이 존재하는 운동량입니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다시 넘어와서 이 차의 무게를 2kg으로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운동량은 질량 곱하기 속도죠. 그래서 왼쪽으로 갈 때는 질량 2 곱하기 마이너스 10을 해줘서 마이너스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오른쪽으로 갈 때는 2 곱하기 플러스 10을 해주니까 그냥 20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방향에 따라서 운동량은 플러스 마이너스를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게 요점이죠. 네, 그리고 왼쪽으로 넘어와서 충격량에 대해서 봐볼게요. 충격량은 물체가 받은 충격의 정도를 나타내는 양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그림에서 어떤 힘을 이 델타 T라고 나와 있는데 이 델타는 동안이라는 거예요. 몇 초의 시간 동안. 그래서 어떤 F라는 힘을 T초 동안 가한 거예요. 그러면은 그 F와 T만큼을 곱한 값의 충격량을 받는다라는 게 충격량인데 왼쪽에 한글로 써져 있는 공식을 보면서 다시 봐볼게요. 오른쪽에 나와 있듯이 충격량은 I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힘은 F죠. 그리고 시간은 T인데 몇 초 동안이라는 거를 나타내주기 위해서 델타 T를 쓴다라는 거고 그리고 이때 단위도 한번 봐볼게요. 단위는 F는 N이고 T는 초니까 S죠. 그래서 단위는 N 곱하기 S가 됩니다. 그런데 운동량과 충격량의 단위는 같다는 특징이 있어요. 운동량은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고 충격량은 N 곱하기 S인데 어떻게 같냐? 라면은 이 N이 F는 MA니까 킬로그램 곱하기 미터 퍼 세컨드 제곱이기 때문에 이 분모에 있는 세컨드 제곱을 얘랑 없애주고 하게 되면 결국에는 남아있는 이 단위들이 같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 운동량과 충격량은 단위가 같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단위가 같다는 거는 변환이 가능하다는 말인데요. 이거는 이제 아마 다음 영상에서 더 자세히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충격량의 그래프인 시간 힘 그래프에 대해서 한번 봐볼 거예요.
그래프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이 그래프를 암기하지 말고 무조건 이해하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나오는 그래프는 힘이 일정한 충격이라고 나와 있죠. 네, 특정 시간 동안 같은 힘을 쭉 가해주는 건데요. 우리가 이전 페이지에서 배웠던 충격량의 공식을 생각해보면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어요. 그리고 시간은 T죠. 그리고 힘은 F죠. 그래서 보니까 이 F랑 T를 곱해주면 I가 되는구나를 알 수 있어요. 근데 그 I는 이 넓이가 되는구나 라는 걸 이해해줘야 돼요. 그리고 이전 페이지에서 충격량과 운동량은 변환이 될 수 있다 했는데 여기서 잠깐 언급을 하자면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랑 같아요. 그래서 이 그래프를 보면은 이제 이 충격량을 통해서 운동량의 변화량도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 그래프도 똑같이 힘이 증가하지만 원리는 똑같아요. 이 그래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은 바로 넓이죠. 충격량이다. F 곱하기 T가 I니까 이 넓이는 충격량을 나타낸다. 그리고 세 번째 그래프를 볼게요. 세 번째는 일반적인 충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게 어떻게 일반적인 충격의 그래프냐면은 이거를 예시를 한번 들어볼 건데 한번 공이 바닥에 떨어지는 예시를 들어볼게요. 공이 바닥에 떨어질 때 맨 처음에 지표면에 딱 떨어지는 그 순간에는 아주 조금의 면적만 이제 닿게 되죠. 그래서 충격도 아주 약한 충격만 받게 돼요.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좀 더 면적이 많이 닿게 되고 어느 순간 가장 많이 닿게 되는 순간이 와요. 그래서 그때 충격은 제일 최대화돼서 이런 식으로 제일 힘이 높은 부분이 나타나는 거고요. 그리고 그러다가 다시 떼어지면서 이렇게 면적이 작아집니다. 그리고 가해지는 충격도 서서히 작아지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힘이 약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충격이 많이 가해진다는 거죠.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이 일반적인 충격에서는 힘이 시간에 따라서 굉장히 제각각이기 때문에 평균 힘을 구해줌으로써 이 시간에 얼마만큼의 충격을 받은 건지 조금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는데요. 그거를 밑에서 한번 공식을 통해서 알아볼게요. 평균 힘은 충격력이라고도 불러요. 충격량이랑 단어가 되게 비슷하죠. 그런데 충격량은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어요. 이 두 값을 곱한 값이다 라는 거고, 근데 충격력은 지금부터 공식을 보면은 이 충격량을 시간으로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이걸 공식으로 나타내자면은 델타 T분의 I가 되겠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평균 힘을 구했고 다시 오른쪽 그림을 잠깐만 보면은 평균 힘은 뭐 이 정도가 되겠죠 아마. 네, 그리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운동량과 충격량의 관계에 대해서 볼 건데요. 이전 영상에서 잠깐 설명했듯이 충격량과 운동량의 단위는 같았고 그렇기 때문에 충격량은 운동량의 변화량이 됩니다. 그리고 충격량과 운동량에선 둘 다 방향이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고 했었어요. 네, 그래서 이 운동량과 충격량이 어떤 식으로 같이 변환이 되는지 봐볼게요. 오른쪽 그림을 보면 이제 V1이라는 속도로 운동을 하고 있는 질량 M짜리 물체가 있었는데 어떤 F라는 힘이 작용이 된 거죠. T초 동안. 그러면은 그에 따른 충격량을 받게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힘은 가속도를 만들죠. 그래서 속도가 높아지게 돼요. 그래서 이 물체의 나중 속도가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만큼의 충격이 운동으로 변해서 운동량이 증가한 것이죠. 네, 그래서 처음 운동량과 충격량을 더하면 나중 운동량이 된다 라고 나와 있죠. 그러면은 이 말은 충격량은 나중 운동량에서 처음 운동량을 빼면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만 알아두면 나중에 문제가 생겨요. 그게 어떤 문제가 생기는지 한번 아래 밑에 있는 예시를 봐볼게요. 방향의 중요성을 잘 모르면은 하게 될 실수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문제에서는 이 야구공의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라 라는 문제죠. 그래서 운동량을 한번 구해볼게요. 처음 야구공의 운동량은 0.1 곱하기 10 해서 1이 나와요. 그리고 튕겨져 나와서 이 야구공의 운동량은 30 곱하기 0.1이죠. 그래서 3이 나와요. 그러면은 3 빼기 1 하면은 2니까 운동량의 변화량은 2다 하면은 틀린 답이 돼요. 왜냐면 방향을 고려를 안 해줬기 때문인데요. 우리는 방향을 고려해줘야 돼요. 네, 그러면은 왼쪽으로 갈 때를 플러스라고 방향을 설정하고 오른쪽으로 갈 때를 마이너스라고 방향을 설정해 볼게요. 속도의 방향을. 그러면 처음 야구공의 운동량을 구해보면 0.1 곱하기 마이너스 10이 되겠죠. 그래서 마이너스 1이 나오고 튕겨져 나온 후 야구공의 운동량은 0.1 곱하기 플러스 30이 되죠. 그래서 3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시 운동량의 변화량을 구해보면 나중 운동량 빼기 처음 운동량 해서 4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다음으로 운동량의 변화량을 더 크게 하는 예시에 대해서 볼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항상 운동량의 변화량이라는 단어를 보면은 뭘 생각해야 되냐면 충격량이라는 단어를 떠올려야 돼요. 그러면 이거는 충격량을 크게 하는 예시가 되겠죠. 충격량은 어떻게 크게 하죠? I는 F 곱하기 델타 T였어요.
그러면 F를 높여주거나 아니면은 시간을 늘려서 T를 늘려주거나 하면은 되겠죠. 그런데 주로 힘은 정해져 있으니까 이 시간을 높여주는 방법을 많이 선택을 합니다. 예시를 한번 볼게요. 대포의 포신을 길게 만들어준다. 대포가 원래 이렇게 포신이 짧을 때보다 포신이 훨씬 더 이제 길을 때 같은 에너지라도 더 오래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충격량이 더 커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효과가 있고, 두 번째로는 테니스 라켓을 더 오래 휘둘러준다. 같은 힘으로라도 더 오랫동안 쳐주면은 충격이 더 커져서 속도가 빨라진다는 거겠죠. 네, 이제 여기까지 알아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굉장히 중요한 예시인데 달걀을 떨어뜨리는 예시예요. 충격력과 충돌 시간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이 두 달걀을 떨어뜨렸을 때 같은 높이에 있는 달걀을 떨어뜨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뜨린 달걀은 깨지지 않았고 바닥에 떨어뜨린 달걀은 깨졌어요. 그래서 이게 과학적으로 어떻게 된 것이냐를 알아볼 거예요. 일단은 조건에 대해서 한번 먼저 봐볼게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어요. 같은 높이에서 떨어졌다면 떨어질 때 중력 가속도가 같기 때문에 떨어지기 직전의 속도는 동일하게 되겠죠. 네, 그래서 속도는 동일하고, 두 번째로 이제 바닥에서 깨지거나 정지했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냐? 속도가 0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떨어지기 직전에 속도가 동일하니까 운동량을 mv1이라고 칠게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속도가 0이 됐대요. 그러면 운동량은 0이 되겠죠.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은 둘 다 같은 거예요. 네, 그래서 운동량의 변화량, 즉 충격량은 동일하다라는 결론이 나와요. 그리고 이제 위에 있는 그래프를 볼게요. SA와 SB, 이 그래프 아래의 면적인데 그래프 아래의 면적은 뭐라고 했죠? 충격량이라 했죠. 그런데 충격량은 동일하죠. 그렇기 때문에 SA와 SB도 동일하다. 그리고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푹신하지 않고 단단한 바닥이기 때문에 굉장히 단시간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충돌 시간이 굉장히 짧고 그것 때문에 이제 평균 힘이 굉장히 커지게 됩니다. 그런데 그에 반해서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방석이 푹신하기 때문에 충돌 시간이 되게 길어요. 그래서 평균 힘도 낮아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충돌 시간 비교를 해보면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보단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이 더 오래 걸렸다. 충돌하는데.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평균 힘은 FA, 이 단단한 바닥에 떨어졌을 때 달걀이 받는 평균 힘이 푹신한 방석에 떨어졌을 때 평균 힘보다 더 크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단단한 바닥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 시간이 짧기 때문에 평균 힘이 높아져서 그 평균 힘에 못 이겨서 달걀이 깨진 것이고, 푹신한 방석에 떨어진 달걀은 충돌 시간이 길어져서 그것에 의해서 평균 힘이 낮아졌기 때문에 깨지지 않은 것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여기서 좀 더 추가적으로 심화적인 개념까지 한번 나가볼게요. 바닥에서 깨지거나 정지했을 때 속도가 0이 된다고 했는데 만약에 튕겨 올라오는 경우도 있어요. 네, 만약에 튕겨 올라온다면 반대 방향으로 운동량이 존재하겠죠. 네, 그래서 이런 디테일적인 부분까지 꼭 신경을 쓰면서 공부를 해주셔야 됩니다. 이번 시간에는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에서 기권과 직권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기권을 볼 건데, 기권은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약 1000km의 두께의 공기층이다 라고 나와 있죠. 그래서 이 기권은 대륙권, 성층권, 중간권, 열권으로 나뉘는데 이 어떤 기준으로 나뉘냐면은 바로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에 따라서 나뉘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볼 건데, 처음으로 대륙권에 대해서 먼저 알아보겠습니다. 방금 전에 빨간 줄을 쳤듯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가 굉장히 중요한 요소예요. 기권에서는. 대륙권을 한번 살펴보면 지표면에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기온이 높고 지표면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기온이 낮아지고 있죠.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라고 나오죠. 네, 그래서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는 거는 대류가 일어난다는 뜻이에요.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난다면 그 공기층은 불안정하다는 뜻인데요. 네, 뜨거운 공기는 밀도가 되게 낮은 편이라서 부피가 커서 위로 올라가고 차가운 공기는 밀도가 커서 밑으로 내려온다라는 게 대류의 개념이에요. 이 대류의 개념을 자세하게 좀 알고 싶다면 제가 위쪽에 카드를 이제 띄워드릴 테니까 이 카드에 있는 대류의 원리를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대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셨다면 한번 이 영상을 통해서 꼭 확인해보고 가시는 것을 추천해드릴게요. 네, 그래서 대륙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해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런데 왜 지표면일수록 온도가 높은지에 대해서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거를 알 건데, 그 이유는 바로 지표에서 복사 에너지가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온실 효과라는 개념도 알아둬야 되는데, 온실 효과도 기권에서 나타나는 특징이죠. 온실 효과가 뭐냐면은 지표면이 이렇게 있고 CO2나 아니면은 H2O, 수증기 같은 물질들이 이제 공기 중에 떠 있을 때 태양 에너지가 이렇게 지표면으로 들어오고 그리고 다시 반사가 되고 또 여기서도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고 반사가 되고 하는데, 그런데 CO2나 수증기 같은 기체들은 이런 에너지를 흡수했다가 다시 방출해내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구를 더
데워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지구를 데워주는 효과를 온실 효과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CO2가 막 엄청나게 많아지게 되면 온실 효과가 심해지고 지구의 온도는 걷잡을 수 없이 높아진다라는 것이 바로 지구온난화의 핵심이죠. 네, 그래서 지표의 복사에너지와 온실 효과에 대해서 알아봤고, 대류권에서는 뭘 기억해야 된다?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제 성층권을 가볼게요. 성층권. 성층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하는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렇다면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으니까 밀도가 더 높은 공기가 아래에 있어서 굉장히 안정하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알아야 되겠죠? 그 이유는 바로 오존층 때문이에요. 그림에도 보이듯이 성층권에는 오존층이 존재하는데 오존층 위로도 오존들이 많이 이렇게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 에너지가 들어오면은 그 태양 에너지에 포함되어 있는 자외선을 오존층이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오존이 자외선을 다 흡수해서 열을 먹어주니까 성층권에서는 밑으로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온도가 낮아지게 되는 것이죠. 만약에 오존층이 지구에 없었다면 우리 생물은 존재할 수 없었을 거예요. 자외선이 너무 세기 때문에. 그래서 오존층은 생태계에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죠. 그런데 이에 반해서 오존 그 자체는 이제 독성을 갖고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 주변에 있다면 되게 해롭다는 거 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 성층권에 30km 높이까지의 지구 대기의 약 99%가 있다는 거까지 기억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이유를 잠깐 설명을 하자면 공기 자체에도 다 질량이 있기 때문에 지구에 의해서 중력이 작용돼서 아랫부분에 많이 존재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음으로 중간권을 봐볼게요. 중간권은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하강한다. 대류권이랑 같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 그리고 공기들은 굉장히 불안정한 상태이다. 그런데 대류권과 중간권 둘 다 대류를 하지만 둘 사이에는 확연하게 다른 차이점이 있어요. 뭐냐면은 대류권에는 이제 기상현상이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는데요. 즉 공기 중에 수증기가 있고 그 수증기가 이제 내리게 되면은 비가 되는 거니까 비, 눈 같은 기상현상이 일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중간권에는 수증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기상현상도 일어날 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고 또 중간권의 특징 중에 하나가 유성이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유성은 대기에서의 마찰로 거의 중간권에서 다 없어져요. 네, 그래서 대부분의 유성은 다 중간권에서 타버린다. 그 다음으로 이제 열권을 한번 봐볼게요. 열권에서는 높이 올라갈수록 기온이 상승해요. 왜냐면은 이 열권에서도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이제 흡수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에요. 네, 그래서 이 열권의 윗부분에서 태양 복사 에너지들을 흡수를 하니까 온도가 더 높은 것이죠. 그래서 이 열권에서는 차가운 공기가 아래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되게 안정한 층이다 라고 볼 수 있죠. 그 두 번째 특징이 공기가 매우 희박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기가 어떤 역할을 하냐면은 열을 보존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표에서 해가 없어진다고 바로 막 날씨가 엄청나게 추워지진 않죠. 그게 바로 공기가 열을 보존하고 있어서 어느 정도의 따뜻함이 이제 유지가 되는 건데 열권 같은 경우는 공기가 매우 없어요. 그래서 일교차가 굉장히 커진다는 특징이 있어요. 열을 보존해준 공기가 없어서 일교차가 크다라는 특징이 있고, 그 다음으로 고위도 상공에서 오로라가 발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 오로라가 뭔지 정확하게 한번 알고 넘어가야 돼요. 오로라는 일단 태양이 있고 그리고 지구가 있는데 지구 주변에는 지구 자기장이 이제 존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태양에서는 태양풍이라는 막 안 좋은 입자들이 나와요. 그런데 지구 자기장이 이런 태양풍을 다 막아주는 효과를 갖고 있어요. 그런데 태양풍이 이제 오로라를 넘어서 침범을 했다. 그래서 그 태양풍이 대기하고 충돌을 했을 때 생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오로라라고 부르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아름다운 오로라는 실제로는 우리 몸에는 안 좋은 그런 태양풍 입자들이다. 태양풍 입자들이 타고 있는 것이다 라고 보면 되겠죠. 네, 그래서 기권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고, 기권을 공부할 때는 이 높이에 따른 기온 분포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류의 원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니까 꼭 짚고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지권에 대해서 볼 거예요. 지권. 지권은 지각과 지구 내부를 포함하는 지표면부터 깊이 약 6,400km까지의 영역이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지권은 어떻게 나뉘게 됐냐. 내핵, 외핵, 멘틀, 지각이 있는데 이거는 깊이에 따른 지진파의 속도를 기준으로 나뉘었다. 중학생 때 배웠던 P파, S파 이런 지진파들이 있죠. 그런 애들이 밑으로 내려갈 때 밀도 차이에 의해서 속도가 달라지는데 그 속도가 달라지는 기준으로 이제 나뉘었다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지권의 구성 원소는 철이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산소가 있다는 거까지도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래서 그림을 한번 봐보면은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는 거를 알 수 있어요. 밀도가 큰 물질은 아래로 가라앉고 그렇기 때문에 지구 내부로 갈수록 밀도가 커진다. 잘 알아주시고, 그리고 이제 지각에 대해서 볼게요. 지각은 이제 규산염 물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지각에는 산소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이제 규소가 많죠. 그리고 이 규산염 물질의 특징이 뭐가 있냐?
밀도가 되게 낮다는 특징이 있죠. 밀도가 낮기 때문에 지각, 가장 위에 떠 있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대륙지각과 해양지각에 대해서 알아봐야 되는데, 대륙지각의 특징은 여기 왼쪽에 그림에 보면은 두께가 되게 커요. 그리고 해양지각은 두께가 되게 얇죠. 이게 왜 그런지 이유를 한번 생각해 보면은, 대륙지각은 위에 뭐 아무것도 없죠. 그런데 해양지각은 위에 무거운 물이 막 가득 차 있기 때문에 많은 힘을 받는 거죠. 그래서 좀 더 압축이 됐다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륙지각은 두께가 크기 때문에 밀도는 낮다. 그리고 해양지각은 밀도가 되게 높은 편이다. 대륙지각에 비해서 라는 것까지 알아두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이제 멘틀을 볼게요. 멘틀은 일단 고체 상태이다. 그런데 이제 유동성이 존재한다. 고체 상태이지만 좀 움직일 수는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유동성이 있으니까 액체가 아니냐. 그래서 문제에 나오면은 멘틀은 액체다 라는 말에 많이 틀리곤 하는데, 멘틀은 항상 고체라는 거 기억을 해주면 좋을 것 같고, 또 이 멘틀은 부피가 굉장히 큰 편이라서 직권 전체 부피의 약 80%를 차지한다. 그리고 다음으로 이제 핵을 볼게요. 핵에는 외핵이 있고 또 내핵이 있죠. 그리고 외핵의 가장 큰 특징은 액체라는 거고, 내핵은 고체라는 거예요. 이제 핵 부분은 온도가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이제 외핵 부분은 온도가 높아서 다 녹아있다라고 보면 되고, 내핵은 온도가 더 높은데 그만큼 압력도 엄청나게 높아요. 중력도 굉장히 세게 작용해서 압력이 높아서 이제 온도 높음에도 불구하고 고체로 남아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핵은 액체라는 거 잘 기억을 해주시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특징, 핵은 철하고 니켈로 구성이 돼 있다. 그런데 외핵이 액체라고 있잖아요. 그래서 외핵에선 이제 대류가 일어나요. 그런데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기 때문에 생기는 가장 큰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바로 지구 자기장이에요. 이제 지구 자기장이 왜 생기는지 간단하게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철하고 니켈 같은 금속이 액체로 있으려면은 이온 상태로 있어야 돼요. 이온 상태로. 그런데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면 이 이온이 이동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이온 같은 경우는 항상 뭐가 있냐면 전하가 있어요. 전하를 띠고 있어요. 그런데 전하의 이동이 일어난다는 거는 바로 전류예요. 그래서 전류가 생긴다. 그리고 또 전류가 생기게 되면은 자기장이 생긴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외핵에서 대류가 일어나서 지구 자기장이 생긴다까지 알아주면은 되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전 페이지에서 지구 자기장이 생김으로써 태양풍을 막을 수 있다라는 특징이 있었고, 그 태양풍이 고위도 상공에서 이제 조금 들어오면은 오로라가 된다 라는 것까지 한번 잘 연결시켜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수권과 생물권, 외권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수권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수권은 말 그대로 지구에 분포하는 물들이에요. 그래서 지표면의 약 70%를 차지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수권이 어떻게 분포하고 있는지를 볼 건데, 바닷물, 해수가 97.2%를 차지하고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 부분이 이제 육수인데, 육수가 뭐냐? 바닷물 이외의 모든 물이에요. 그래서 빙하가 가장 많고, 그 다음에 지하수, 강, 호수 순서대로 분포를 하고 있다라는 것까지 알아두시고, 그 밑에 수권의 역할에 대해서 나와 있는데, 수권이 어떤 역할을 하냐? 수권의 가장 큰 특징은 태양에너지를 저장해서 지구의 온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킨다라는 역할을 하죠. 이게 물의 특징을 한번 알아봐야 되는데, 물의 특징이 뭐가 있냐면 바로 비열이 굉장히 높은 편이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비열이 뭐냐면 1g을 1도씨 높이는데 필요한 열량이에요. 그래서 물의 온도를 높이려면 되게 많은 열량이 필요하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바다에는 물이 엄청나게 많은 양이 있어서 그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을 온도를 높이기가 되게 힘들어요. 그래서 지구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원인이 바다다, 수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추가적으로 이제 해수의 순환이 일어나요. 해수의 순환이 있어서 이런 이제 태양 에너지들을 지구에 고르게 분산시켜주는 역할을 해준다 라는 것까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수권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알아볼 건데, 수권은 어떻게 나누냐? 수권은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에 따라서 나눕니다. 그런데 이 깊이에 따른 수온 분포는 어떤 식으로 생겼냐면 바로 태양 에너지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그림을 한번 봐보면 혼합층이 보이죠? 혼합층에는 수온이 아주 일정해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이렇게 일정할 수 있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일단 혼합층은 외부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는 층이에요. 일단 첫 번째로 태양 복사 에너지를 직접적으로 흡수하는 층이죠. 그래서 수온이 높다는 특징이 있고, 혼합층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이제 바람이에요. 바람의 혼합작용이 일어난다. 바람 때문에 이제 바닷물이 파도도 치면서 계속 혼합작용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혼합층에서는 깊이가 달라져도 수온이 일정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혼합층은 만약에 바람이 더 세지면 세질수록 혼합층의 두께도 더 두꺼워진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혼합층을 결정시키는 요인은 바로 태양과 바람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수온 약층에 대해서 볼게요. 왼쪽에 기온 분포를 보면은 아래쪽은 차갑고 위쪽은 따뜻한 아주 이상적인 안정적인 형태예요. 차가운 물질은
밀도가 높기 때문에 아래로 가라앉고 따뜻한 물질은 밀도가 낮아서 위로 뜬다고 했죠. 그런데 이미 그게 만족이 돼 있으므로 굉장히 안정한 층이라는 거죠. 그래서 대류가 일어나지 않는다. 그리고 대류가 일어나지 않고 매우 안정하다는 거는 이제 혼합층하고 심해층 사이에서 물질 교환을 차단하는 특징이 있어요. 그 물질 교환과 마찬가지로 에너지 교환까지도 이제 차단하는 효과가 있죠. 그래서 이 수온 약층이 혼합층과 심해층을 갈라놓는 역할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심해층에 대해서 볼게요. 심해층은 이제 태양 복사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 층이에요. 아주 밑에 있죠. 그래서 태양 에너지가 도달하지 않는다면 수온이 굉장히 낮은 편이겠죠. 그래서 그림에도 이제 수온이 굉장히 낮게 표시가 돼 있고, 또 그림에 보면은 깊이가 1000m 인 부분하고 깊이가 3000m인 부분하고 온도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지가 않아요. 그리고 태양 에너지의 영향도 많이 안 받다 보니까 계절이나 깊이에 따라서 수온 변화가 거의 없는 편이에요. 그래서 이 수권에 대해서 알아봤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생물권에 대해서 한번 봐볼게요. 생물권은 태양계 행성 중에서 이제 지구에만 있는 특징이죠. 그리고 지구 시스템의 구성 요소, 직권, 기권, 생물권, 외권, 수권 중에서 가장 나중에 형성됐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정도로 이제 간단하게 알아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외권에 대해서 볼게요. 외권은 이제 지구 밖이죠. 지구 밖에, 기권 밖에 우주 공간이다. 우주 공간이고, 또 외권의 특징이 지구하고 끊임없이 에너지를 교환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학생들이 문제 풀 때 항상 많이 헷갈려하는 포인트인데, 지구하고 외권하고 뭐 에너지를 어떤 거를 교환하냐 생각이 안 나는 분이 많을 텐데, 이게 바로 태양 에너지죠. 그래서 태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태양 에너지로 먹고 살기 때문에 항상 에너지 교환이 있다는 거. 그런데 이제 물질 교환은 거의 없어요. 아주 가끔 이제 운석이 떨어지는 거 외에는 없다. 그래서 에너지 교환은 엄청 활발하지만 물질 교환은 없다는 거까지 짚고 넘어가면 좋고, 그리고 외권의 핵심인 태양 에너지에 대해서 좀 자세히 볼게요. 태양 에너지가 어디에 쓰이냐? 식물의 광합성에 쓰이죠. 그래서 지구의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라는 거예요. 왜냐면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하는 것이 모든 생물의 근원이기 때문이에요. 왠지 잠깐 설명을 해드리면은, 식물이 맨 처음에 탄생을 했고, 이 식물이 광합성을 해서 양분을 만들어내요. 포도당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이제 동물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동물은 스스로 에너지를 못 만들어요. 그래서 식물에서 만들어낸 양분을 먹고서 자라죠. 그리고 이 동물과 식물을 먹고서 사람이 지내고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모든 에너지는 이 식물에서 나온다. 그런데 이 에너지를 누가 줬냐? 바로 해가 줬다. 태양 에너지가 줬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 에너지는 식물의 광합성을 하게 해준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이다. 그리고 다음으로 태양 에너지가 뭘 하냐? 대기하고 해수를 순환시켜주는 역할을 하죠. 에너지가 과잉된 부분에 있는 에너지를 에너지가 부족한 부분으로 이제 옮겨주는 대기와 해수의 순환에 이용이 된다라는 게 태양 에너지의 특징이죠. 그리고 외권에는 지구 자기장이 있죠. 지난 시간에 설명을 한번 했는데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리면, 외핵에는 이제 액체로 된 철과 니켈이 있어요. 그런데 이 철과 니켈이 이온 상태로 있기 때문에, 왜냐면 액체이기 때문에 이온 상태로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온 상태로 있는데 이게 움직이기 때문에 대류에 의해서 전류를 만들어내고, 이 전류는 자기장을 만들어낸다. 그래서 지구 자기장이 존재한다 라고 했었죠. 태양에서는 우리 몸에 굉장히 유해한 태양풍이 나오는데, 이 지구 자기장이 입자들을 차단해준다. 그래서 지구의 생명체를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구 자기장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거. 이번 시간에는 직권의 변화와 판구조론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일단 지각 변동이라는 내용이 나오는데, 지각 변동이 뭐냐? 화산활동, 지진, 습곡선맥의 형성, 대륙이동 등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지각 변동은 왜 일어나는 것이냐? 그 에너지원이 무엇이냐를 한번 알아보면 바로 지구 내부 에너지죠. 그런데 이 지구 내부 에너지는 왜 생겼냐고 우리가 배웠었는데, 방사성 원소의 붕괴열이었어요. 그래서 지구 내부 에너지로 인해서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그런데 그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곳이 어느 정도 정해져 있어요. 그거를 바로 변동대라고 부르죠. 그래서 변동대는 지각 변동이 자주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첫 번째로는 지진대가 있고, 두 번째로는 화산대가 있어요. 말 그대로 지진대는 지진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고, 화산대는 화산이 많이 일어나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이 중앙 부분이 바로 태평양이죠. 그런데 이 태평양 연안을 주변으로 이제 화산대랑 지진대가 분포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태평양에는 연안에 지진대랑 화산대가 많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대서양이 여기 보여요. 대서양이 보이는데, 대서양 같은 경우에는 중심부에 지진대가 막 몰려있죠, 화산대랑. 그래서 대서양은 중심부에 많이 몰려있다 라고 알아주면 되고, 그리고 그림을 한번 봐보면 화산대랑 지진대가 어느 정도 많이 일치하는 경향을 보여요. 그게 왜 그러냐? 왜냐면은 이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에너지원이 지구 내부 에너지였죠. 그런데 같은 곳에서 지구 내부 에너지가 있을 테니까 그 지구 내부 에너지가 뿜어져 나오는 곳에서 화산대랑 지진대가 형성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문장을 봐보면 주로 대륙 주변부에서 띠 모양으로 나타난다.
네, 대륙 주변으로 띠 모양으로 나타나는 화산대랑 지진대가 많이 분포하고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지진대는 화산대보다 광범위한 지역에서 일어난다. 그림에 보면은 지진대가 화산대보다 훨씬 많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게 왜 그럴까 생각해보면 지진은 그냥 땅이 흔들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화산대는 마그마가 아래에 있어야 돼요. 그래서 화산이 일어나려면 밑에 마그마가 있어야 되니까 그냥 흔들리기만 하면 되는 지진이 훨씬 더 많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알아둬야 할 이론이 있는데 그게 바로 판구조론이에요. 판구조론이 무엇이냐? 지구 표면은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리고 이 판의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일어나는 거다 라는 거죠. 그래서 판의 상대적인 운동으로 얼마나 운동을 하냐면 1년에 한 1에서 10cm 정도 이동을 합니다. 네, 그래서 상대적인 운동에 따라서 판 경계에서의 지각 변동이 일어난다. 이 판 경계도 여러 가지 종류의 판 경계가 있는데 우리가 보게 될 거는 이제 발산형 판 경계, 그리고 수렴형 판 경계, 그리고 보존형 판 경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될 것이고, 어쨌든 간에 이런 판 경계에서 지각 변동이 판의 움직임에 따라서 일어난다라는 게 판 구조론이죠.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여러 가지의 판이 있죠. 그래서 한 10여 개의 판들이 존재한다 라는 거고, 이제 판의 구조에 대해서 한번 볼게요. 우리가 봐야 될 권은 암석권이랑 연약권이 있어요. 이 암석권이 무엇이냐? 암석권은 그냥 지표부터 깊이 약 100km까지 단단한 부분을 말하는 말이고, 암석권이 어떻게 이루어져 있냐면 암석권은 지각하고 상부 멘틀을 조금 포함하고 있어요. 여기서 조금 조심해야 될 거는 암석권이랑 지각은 같은 게 아니라는 거, 상부 멘틀도 존재하고 있다는 거를 잘 캐치해주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이 암석권의 조각을 우리는 판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암석권의 조각이 판이다. 그리고 이 판은 뭐 10여 개 정도의 판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 연약권을 볼게요. 연약권 그 자체는 일단 고체예요. 고체인데 멘틀이 부분적으로 녹아있다. 그래서 유동성이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유동성이 있다. 그런데 지구를 보면은 이 지구는 지구 내부로 가면 갈수록 온도가 높아져요. 그래서 연약권에서는 유동성이 있다 했죠. 그런데 지구 내부로 가면 온도가 높아진다. 그래서 따뜻한 물질이 아래로 가게 됩니다. 그런데 따뜻한 물질이 아래로 가면은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고 했었죠. 그래서 이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대류의 원리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시는 분은 위쪽에서 카드를 통해서 한번 원리를 이해하시고 오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밀도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밀도는 연약권이 암석권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죠. 밀도는 그냥 간단하게 아래에 있으면은 더 밀도가 높은 거죠. 밀도가 높은 애들이 가라앉게 되니까. 그래서 연약권이 암석권보다 크다라는 거고, 그리고 그림을 살짝 한번 봐볼게요. 일단 우리 눈에 보이는 게 이 멘틀이랑 지각이 보이죠. 그래서 이 멘틀에서 색깔이 조금 다르게 표시된 게 바로 상부 멘틀이죠. 그래서 판 같은 경우에는 지각이랑 상부 멘틀까지 둘 다 포함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 연약권은 상부 멘틀을 제외한 멘틀 부분이 연약권이다 라는 거죠. 네, 그래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 볼게요. 네, 이제 대륙판과 해양판에 대해서 비교를 할 줄 알아야 돼요. 일단 대륙판은 대륙 지각이랑 상부 멘틀이 합쳐져 있는 거, 해양판은 해양 지각이랑 상부 멘틀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교해야 될 요소들이 무엇이냐? 바로 두께가 있고, 그리고 밀도가 있어요. 그래서 결과부터 한번 말씀을 드리면 대륙판 같은 경우는 두께가 두껍고 밀도는 낮아요. 그리고 해양판은 두께가 얇고 밀도는 높아요. 그래서 이거를 간단하게 외우기 쉽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그림을 볼게요. 대륙판을 먼저 보면 대륙판 위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물 같은 게 존재하지 않고 공기만 있죠. 그래서 눌리지 않았고, 해양판 같은 경우는 위에 물이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양의 물이 있는데 이 물은 굉장히 무겁죠. 그래서 눌렸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외울 때 이런 식으로 외우면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더 정확한 이유는 이 대륙 지각과 해양 지각의 성분 때문이에요. 대륙 지각은 화강암질로 이루어져 있고 해양 지각은 현무암질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런데 현무암질의 밀도가 화강암질보다 더 커서 이런 결과가 원래 나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판 이동의 원동력,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 거예요. 그 이유는 바로 멘틀 대류죠. 연약권에서 대류가 일어난다. 연약권은 고체지만 어느 정도 유동성이 있다. 그래서 대류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렸었죠. 그래서 한번 봐볼 건데,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이 된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도 말했지만 지구 내부 에너지였죠. 그래서 지구 중심으로 갈수록 온도가 높아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멘틀 대류에 의해서 판이 어떻게 움직이냐, 제가 한번 판을 그려볼게요. 그리고 이 밑에 연약권이 있어요. 연약권에서 이제 멘틀 대류가 일어난다. 그래서 한번 봐보면 멘틀은 아래쪽부터 가열이 된다고 했죠. 그래서 아래쪽에 있는 물질들이 굉장히 뜨거워요. 뜨거우면 밀도가 낮아서 위로 올라온다 했고, 그리고 위로 올라온 애들은 옆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멘틀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면서 판도 같이 옆으로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을 하게 되면 여기가 벌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발산형 경계가 생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멘틸 대류가 옆으로 이동하다가 식어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다시 내려오게 되고, 여기도 내려오고 다시 순환이 되는 이런 구조로 이제 멘틀이 대류할 때 위에 판까지 영향을 받아서 이동을 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과 세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일단 생명 시스템이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일단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겠죠. 이 세포는 생명 시스템을 구성하는 데 있어서 구조적, 기능적 단위이다 라는 말이 있죠. 그래서 가장 작은 단위라는 말이죠. 그리고 이 세포들이 모인다. 세포들이 모이면은 조직이 돼요. 그래서 이 조직은 모양하고 기능이 비슷한 세포들이 모인 거죠. 예를 들어서 근육세포가 있으면 이 근육세포들이 모여서 근육 조직이 되는 거죠. 조금 더 큰 단위라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조직들이 모이면 기관이 돼요. 기관들은 이제 조직들이 여러 개가 모여서 기관 자체의 어떠한 형태나 기능을 나타낼 수 있다라고 하죠. 이거를 예시로 들면은 와닿을 텐데, 예를 들어서 뇌, 아니면 간, 아니면 식물에서의 잎, 아니면은 줄기, 이런 식으로 이제 어느 정도의 자기만의 기능을 갖고 있는 게 기관이에요. 그리고 그 다음으로 이제 기관들이 합쳐지게 되면 개체가 되죠. 그래서 이 개체는 하나의 생명체다. 여러 기관들도 있고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는 하나의 생명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밑에 동물체의 구성 단계와 식물체의 구성 단계를 볼 거예요. 이 둘에는 약간의 차이점이 있는데 그 차이점을 잘 짚고 넘어가는 게 핵심이에요. 일단 동물체를 먼저 봐볼게요. 아까 전에 말했듯이 가장 기본적인 단위는 세포이다. 그리고 비슷한 세포들이 많이 모인 게 조직에서 지금 보이고 있죠. 그래서 비슷한 세포들의 모임이 조직이다. 그리고 기관은 이제 어떠한 기능을 한다. 그래서 심장, 간, 폐, 뇌같이 이런 기능을 갖고 있다 해서 기관이고, 그리고 여기가 중요한 파트인데 사람에는 기관계가 있어요. 기관들이 모여 있는 거예요. 여러 기관들이 모여가지고 공통의 기능을 담당한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이는 거는 소화계죠. 네, 소화계가 보이고 있어요. 이제 위, 장, 쓸개 이런 것들이 다 같이 다 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거죠. 그런데 이 소화의 기능을 담당하는 애들이 모여가지고 소화계가 된다. 다른 예시로는 뭐 신경계 같은 것도 있겠죠. 그래서 이런 기관계가 모이게 되면 개체로서 이제 거듭난다. 하나의 생명체가 된다는 거죠. 다음으로 이제 식물체를 볼게요. 식물체도 마찬가지로 가장 작은 단위는 세포, 세포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 그리고 식물에서는 조직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조직계가 있어요. 아직 고유한 형태와 기능을 갖고 있으면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진 않지만 여러 조직들이 모여서 통합적으로 기능을 수행한다 라고 하죠. 그래서 이런 조직계들이 모여져서 기관이 됩니다. 기관. 식물의 기관은 잎, 줄기, 뿌리, 꽃 이런 것들이 있죠. 그래서 고유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관들이죠. 그리고 이 기관들이 모여서 이제 개체가 된다. 방금 우리가 봤듯이 동물체에는 기관계가 있고 식물체에는 조직계가 있죠. 그래서 이런 차이를 잘 알고 넘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이제 세포의 구조와 기능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여기서도 동물세포와 식물세포로 나뉘어져 있죠. 그래서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잘 알고 넘어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단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차이를 보면 동물세포에는 존재하지 않지만 식물세포엔 존재하는 게 바로 액포랑 엽록체 세포벽이 있어요. 그래서 식물세포에서 엽록체와 세포벽 같은 경우에는 식물세포에만 있어요. 동물에서는 절대 가질 수가 없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액포는 지금 그림에서는 식물세포에만 있지만 동물에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동물에서는 굉장히 작거나 아니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없을 수도 있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각각의 세포 소기관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해드릴게요. 밑에 핵부터 볼게요. 네, 일단 핵은 가장 큰 세포 소기관이다. 네, 그림을 보면 핵이 크기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죠. 그리고 핵막을 가지고 있다. 또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다.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게 어디였죠? 바로 DNA였죠. 그래서 DNA가 있어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 그래서 세포의 생명 활동을 어떻게 할지 이제 조절을 하는 역할을 합니다. 다음으로 리보솜을 볼게요. 리보솜은 지금 그림에서 이 소포체에서 조그맣게 보이는 이 점들이에요. 이 점들이 리보솜이죠. 그래서 이 리보솜이 뭐냐? 리보솜은 DNA에서 유전 정보를 이제 받아와요. 그래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특징이 있죠. 그래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곳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막이 없다는 특징이 있어요. 리보솜에서 막이 없는 거는 문제에서 많이 나오기 때문에 잘 외워주면 좋을 것 같고, 다음으로 소포체를 볼게요. 소포체는 핵하고 연결되어 있는 세포 소기관이고, 이 리보솜에서 만들어준 단백질을 골지체나 다른 부위로 운반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 지질을 합성하고 핵막하고 연결이 돼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네, 그래서 골지체를 볼 건데 소포체에서 단백질을 전달받았죠. 그래서 단백질이나 지질 같은 것들을 막으로 써서 분비하게 됩니다. 네, 이런 역할을 하고, 네, 그리고 골지체와 소포체가 많이 헷갈릴 텐데 그림을 한번 봐보면 이 소포체의 경우에는 다 같이 연결이 되어 있는 모습을 잘 볼 수 있죠. 그리고 골지체 같은 경우는 다 띄엄띄엄 띄어져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특징까지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 오른쪽에 이제 액포를 볼게요. 액포는 대부분 물로 이루어져 있고 색소나 노폐물 등을 저장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성숙한 식물세포일수록, 식물세포가 이제 나이가 들면 들수록 크기가
커진다는 특징이 있죠. 그 다음으로 세포막. 세포막은 이제 세포의 경계를 만들어주는 그냥 막이죠. 그래서 물질의 출입을 조절해준다 라는 특징이 있어요. 다음으로 세포벽을 볼게요. 세포벽은 이제 식물세포에만 있는 특징이죠. 세포막 바깥에 있는 단단한 구조물이다. 네, 그림을 보면 세포벽이 딱 봐도 되게 단단해 보이죠. 그래서 이거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동물 같은 경우는 피부를 누르면은 잘 들어가죠. 그리고 막 변형이 일어나죠. 근데 식물 같은 경우는 눌러도 잘 들어가지 않고 식물의 모습이 변형이 잘 안 되죠. 그게 바로 세포벽이 세포막을 이제 단단하게 잡아줘서 부피의 변형이 일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죠. 마지막으로 이제 엽록체와 미토콘드리아에 대해서 볼게요. 엽록체는 무엇을 하는 기관이죠? 엽록체는 광합성을 하는 기관이에요. 식물에만 있고요. 그리고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호흡을 하는 기관이에요.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엽록체는 식물세포에만 있고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세포에 둘 다 있다. 그리고 광합성과 세포 호흡을 하는 식 정도는 알아가면 좋은데요. 일단 엽록체는 이산화탄소와 물을 가지고 빛에너지를 공급받아서 광합성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산소와 포도당을 만들죠. 식물세포에서 양분을 만드는 거예요. 포도당을 만드는 거니까. 그래서 동물이 그 양분을 먹는 거죠. 그래서 동물 같은 경우는 포도당을 먹고 산소를 공급받음으로써 포도당에 있는 에너지로 생활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노폐물로 이제 CO2와 H2O를 내뿜죠. 그래서 이런 화학 반응 C까지 잘 짚고 넘어가면 좋을 것 같고, 이 파트의 핵심은 동식물의 차이점을 잘 아는 것이니까 그거에 잘 유의하면서 공부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세포막의 구조와 확산과 삼투에 대해서 배우겠습니다. 일단 먼저 세포막의 구조에 대해서 볼 건데, 이 세포막은 기본적으로 단백질과 인지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인지질이 뭔지 잠깐만 설명하면, 일단 인산이랑 지질이 합쳐진 게 바로 인지질입니다. 그리고 밑에 그림에서 인지질의 구조에 대해서 보면은 인지질은 머리 부분이 있고 그리고 다리 부분이 두 개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 부분은 친수성 부분이라고 부르는데, 친수성이 뭐냐? 이 단어 그대로 물이랑 친한, 물을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그리고 밑에는 소수성 부분이 보이죠? 소수성 부분은 위와 다르게 물을 싫어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세포의 대부분은 H2O, 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래서 H2O로 이제 둘러싸여 있으니까 친수성 부분, 물을 좋아하는 친수성 부분인 머리가 다 밖으로 나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생긴 인지질들이 굉장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죠. 그리고 그 사이사이에 단백질이라는 물질이 존재합니다. 단백질도 되게 다양한 종류가 있는데, 맨 아래 밑에를 보면은 이거 1번 단백질은 그냥 인지질 크기로 껴있는 모습이 보이죠. 그리고 2번 단백질은 인지질을 아예 통과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요. 그리고 3번 단백질 같은 경우에는 중간에 통로가 있다는 특징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질이 여기를 통해서 이동을 할 수 있다는 거까지 알아두면 되고요. 그리고 또 인지질의 특성이 뭐가 있냐면, 인지질에는 유동성이 있어요. 그래서 인지질들은 움직이는데, 인지질이 움직이게 되면 단백질의 위치까지 변하게 되는 효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인지질하고 단백질은 서로 움직일 수 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질과 단백질로 둘러싸인 세포막에는 선택적 투과성이 있어요. 선택적 투과성이 무슨 말이냐? 이 세포막은 물질의 종류에 따라서 물질을 선택적으로 통과시킨다는 거예요. 어떤 물질은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시키고, 어떤 물질은 단백질을 통과시키고, 이런 게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세 가지 나누는 기준이 있는데, 일단 분자의 크기, 만약에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통과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질에 대한 용해도, 인지질이 지질의 한 종류죠. 그래서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인지질 이중층으로 통과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전하가 있는 물질 같은 경우는 막단백질을 통해서 이동을 하게 됩니다. 막에 있는 단백질이라고 해서 막단백질이라고도 부르고 그냥 단백질이라고도 부르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세포막의 구조를 알아봤고, 이제 확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확산, 일단 이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확산의 개념은 이 분자들이 스스로 운동해서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물질이 어떤 공간에 많이 있으면 더 없는 공간으로 그냥 이동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도 확산을 하고 막단백질을 통해서도 확산을 하게 돼요. 그런데 이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은 단순 확산이라고 부르고,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은 촉진 확산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둘 다 확산인데 어떤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 확산 속도부터 볼 건데, 아까 전에 말했듯이 농도가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이동을 하니까 만약에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더 확산 속도가 빨라집니다.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을 통한 확산에서는 분자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또 온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지질에 대한 용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확산 속도가 빨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동 물질은 아까도 말했듯이 크기가 매우 작은 기체 분자들, CO2나 O2 이런 기체 분자들이 잘 통과를 하고, 지용성 물질들이 잘 통과를 하죠. 지용성 물질은 지질에 잘 용해가 되는 물질들을 말해요. 그래서 어떤 예시가 있냐?
폐포하고 모세혈관 사이에 산소나 CO2를 교환할 때 인지질 이중층을 통해서 확산이 일어납니다. 다음으로 이제 막단백질을 통한 확산을 볼게요. 촉진 확산이라고 부르고 농도 차이가 크면 클수록 속도는 빨라진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서는 단순 확산이랑 차이가 있어요. 아주 큰 차이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일정 농도차 이상에서는 확산 속도가 증가하지 않습니다. 이게 왜인지까지 이유까지 확실하게 알아야 돼요. 이게 왜냐면 막단백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통로의 개수가 정해져 있으니까 농도차가 아무리 커도 통로는 예를 들어서 10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속도가 무한히 증가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자료를 한번 볼게요. 확산 속도를 비교하는 자료가 나와 있는데 밑에는 단순 확산이 있죠. 세포 안팎의 농도차가 크면 클수록 이동 속도가 계속 증가합니다. 근데 촉진 확산의 경우에는 특정 부분까지는 속도가 계속 증가하다가 이 지점부터는 속도가 증가하지 않죠. 왜냐? 막단백질의 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 물질들이 이동할 수 있는 통로의 개수가 제한되어 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동 물질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볼게요. 일단 분자의 크기가 큰 수용성 물질들, 분자의 크기가 크면은 인지질 이중총으로는 통과를 하지 못해요. 그래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 그리고 아까도 말했듯이 전하를 띠는 물질들, 이온들은 막단백질을 통해서 통과를 합니다. 그래서 밑에 예시가 나와 있는데 혈액 속에서 포도당이 조직세포로 확산할 때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한다고 하죠. 포도당 같은 경우에는 분자량이 어느 정도 크기 때문에 이제 막단백질을 통해서 확산을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그리고 이제 삼투를 볼게요. 삼투도 개념을 정확하게 아는 것이 일단 가장 중요합니다. 개념을 보면은 세포막을 경계로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높은 용액으로 물이 이동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일단 용질하고 용액이 뭔지 헷갈리실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드리면 용질은 소금 같은 녹는 물질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용액은 소금 물이에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용매가 물이죠. 용질을 용매에다 녹여가지고 용액이 됐다. 어쨌든 간에 이 용질의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용질의 농도가 높은 용액으로, 그러니까 연한 소금물에서 진한 소금물로 물이 이동하는 현상이에요. 네, 그래서 오른쪽에 그림을 보면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고 농도가 높은 용액이 있죠. 그래서 농도 낮은 데에서 높은 데로 이동한다 했죠. 물이 이동하는 게 핵심이에요. 중간에 그림을 보면 이 분자들 같은 경우는 크기가 너무 커서 이동을 못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물이 대신 이동을 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용도가 낮았던 용액에서는 물이 많이 줄어들었고 용도가 높았던 용액에서는 물이 많이 증가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용액의 농도를 맞춰줬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삼투를 다른 말로 말하면은 물의 확산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물이 많으면 물이 적은 곳으로 이동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런 개념까지도 한번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세포에서 삼투가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볼게요. 제 첫 번째 그림을 보면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이 있대요. 이걸 좀 더 크게 그려볼게요. 바깥의 농도가 더 낮대요. 그리고 안의 농도가 높대요. 그런데 물이 농도가 낮은 곳에서 높은 곳으로 이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이동을 해서 이제 부피가 커졌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동물 세포 같은 경우에는 세포 벽같이 세포막을 짱짱하게 잡아주는 벽이 없죠. 그래서 부피가 계속 커지다가 결국에 적혈구 같은 경우 터지기도 한다는 것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림에선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이에요. 보면은 농도가 같으니까 이동하는 물의 양이 같아가지고 이제 부피가 변하지 않겠죠. 그리고 세 번째로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이 나와요. 그러면은 여기서는 세포 안의 농도가 더 낮고 위에 밖의 농도가 더 높으니까 물이 빠져나가게 되겠죠. 그러면은 이 세포에는 물이 부족하게 되는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은 물이 빠져나가서 이 세포의 크기는 작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부피가 줄어든다. 그 다음으로 이제 식물세포를 볼게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는 물이 들어온다 했죠. 그런데 식물세포의 경우에는 세포의 부피가 커지다가 일정해진대요. 이게 왜냐?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부피 이상으로는 부피가 커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포벽이 있고 없고의 차이를 잘 구분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 다음으로 이제 세포 안과 농도가 같은 용액은 뭐 변화가 없고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을 볼게요. 세포 안보다 농도가 높은 용액의 경우에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간다 했죠. 그런데 원래 세포벽이 세포막을 감싸고 있는데 물이 많이 빠져나가게 되니까 이게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분리가 일어나게 돼요. 그래서 이 세포막하고 세포벽이 떨어지는 거를 원형질 분리라고 말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 삼투와 확산 같은 경우는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 개념을 통해서 문제를 푸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잊으면 안 되고,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일단 물질대사가 나와요. 물질대사가 뭐냐? 물질대사는 생명체 내에서 일어나는 모든 화학 반응을 뜻한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우리 몸에 있는 이 세포들은 물질대사를 함으로써 에너지를 얻고 또 세포를 구성하거나 생리작용 조절이 필요한 물질들을 얻는다 라고 나와있죠. 그래서 물질대사를 통해서 에너지와 물질들을 얻는다. 그리고 이때 물질작용이 일어날 때는 항상 에너지 출입이 일어난다 라는 특징이 있고 또
생체 촉매라는 것이 관여를 해요. 그리고 이 생체 촉매는 효소의 일종인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을 한번 보면은 작은 분자와 큰 분자로 분리돼서 나와 있는데, 일단 작은 분자는 다른 말로 저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분자량이 작은 물질이다. 그리고 큰 분자는 고분자 물질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작은 분자의 예시로 아미노산이 나와 있죠. 아미노산은 단백질의 단위체였어요. 그런데 이 아미노산이 단백질이 되려면은 에너지를 끌어와야 돼요. 흡수를 해야 돼요. 그래서 에너지를 흡수하면서 합쳐지는 동화작용이라는 걸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쳐진다. 합쳐질 때 동화작용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동화작용을 통해서 단백질이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꼭 필요한 게 바로 생체 촉매라는 거예요. 이 생체 촉매가 어떤 건지는 잠시 후에 알려드릴 테니까 일단은 생체 촉매가 관여한다 정도만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동화작용을 할 때는 흡열 반응이 일어나요. 이건 어떻게 알면 좋냐면, 이 그래프를 읽어보면은 반응이 진행이 됨에 따라서 이 물질의 에너지 상태가 어떻게 변하냐를 나타내주는 그래프인데요. 원래 작은 분자 상태로 있었으니까 반응물의 에너지는 굉장히 낮은 편이에요. 그러다가 에너지를 흡수한다고 했죠. 그래서 주변으로부터 에너지를 흡수해서 생성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생성물의 에너지가 더 커진 걸 볼 수 있죠. 그리고 이 에너지를 흡수하는 과정을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열을 흡수한다. 열을 흡수하는 반응이다 라고 해서 흡열 반응이라고 부릅니다. 네, 그래서 동화작용에서는 흡열 반응이 일어난다. 다음으로 이제 다시 중간 그림을 볼게요. 큰 분자, 포도당 같은 큰 분자가 분해가 되는 과정이 나와 있죠. 포도당을 분해하는 과정은 바로 세포호흡이죠. 포도당이랑 산소가 반응하면 이산화탄소랑 물이 나오게 돼요. 그런데 이때는 분자량이 큰 물질에서 분자량이 작은 물질로 되니까 분해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분해되는 작용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화작용을 할 때는 항상 에너지 방출이 수반된다. 갖고 있는 에너지를 어느 정도 내뱉는 거죠. 그래서 고분자 물질이 저분자 물질로 되는 과정을 이화작용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화작용은 발열 반응을 한다. 발열 반응은 말 그대로 열을 방출하는 반응이에요. 그래서 에너지를 방출하는 반응이죠. 그래서 그림을 보면 반응물의 에너지가 더 크죠. 고분자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많이 갖고 있어요. 그리고 생성물은 에너지가 작아졌어요. 여기서는 저분자 물질이니까 에너지가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 중간 과정에서 에너지를 방출한다. 그래서 이화작용에서는 발열 반응이 일어난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생체 촉매에 대해서 알아볼 거예요. 맨 밑으로 와서 생체 촉매가 나오는데, 이 생체 촉매가 무엇이냐? 생명체 내에서 합성돼서 물질 대사를 촉진하는 물질이다. 그리고 효소라고 한다고 나와 있죠. 그래서 물질 대사를 어떻게 촉진을 하냐라고 물어보면, 원래 체온에서 일어날 수 없는 반응들을 효소가 있음으로써, 생체 촉매가 있음으로써 반응을 가능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대사가 낮은 온도에서 일어나게 해준다. 그게 바로 핵심이죠. 이걸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식을 한번 써볼게요. 네, 이것이 생명체 밖에서 일어날 때랑 생명체 안에서 일어날 때 반응을 어떻게 하는지가 달라지는데, 생명체 밖에서 반응을 하게 되면 포도당이 산소를 만나는 거죠. 그런데 산소랑 반응하는 반응은 연소라고 불러요. 연소. 그래서 포도당을 태우는 과정인 거죠. 그래서 연소는 온도가 400도 정도는 돼야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데 반해서 생명체 안에서는 세포호흡이라고 부르죠. 그리고 세포호흡은 우리의 온도인 36.5도에서 일어날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명체 밖에서는 온도가 굉장히 높아야 되는데 생명체 안에서는 왜 이렇게 온도가 낮아도 반응이 되냐? 이게 바로 효소 때문인 거예요. 효소의 유무에 따라서 효소가 반응을 촉진시켜줘서 가능한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에서 자세하게 볼게요. 네, 그래서 효소의 기능을 자세히 볼 건데, 효소는 활성화 에너지를 낮춘다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이 활성화 에너지가 무엇이냐? 활성화 에너지는 화학 반응이 일어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에너지예요. 이 개념도 정확하게 알고 가는 거를 추천드릴게요. 왼쪽에 그래프를 잠깐 보면 반응물에서의 에너지가 보이고 생성물에서의 에너지가 보이죠. 그런데 반응을 하기 위해서는 이만큼의 에너지가 원래 필요해요. 반응을 하려면 순간적으로 많은 에너지 변화가 일어나야 하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만약에 효소가 있다. 효소가 있으면 이게 달라지는 거예요.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도가 낮더라도 반응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는 거죠. 반응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가 줄어들었으니까. 네, 그래서 효소의 역할은 바로 이것이다. 활성화 에너지를 낮추어준다 라는 거죠. 그리고 이 그래프에서 한 번 더 봐야 될 거는, 아까 전에 말했듯이 이 그래프에서는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더 크죠. 그러면은 반응물의 에너지를 밖으로 버려버렸다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의 에너지가 생성물의 에너지보다 크니까 발열 반응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가 누가 더 큰지 비교해서 발열 반응인지 흡열 반응인지 알아주는 건 중요합니다. 그리고 발열을 할 만큼의 에너지를 반응열이라고 불러요. 반응물에서 얼마만큼의 에너지가 빠져나왔냐, 반응물하고 생성물의 에너지 차이가 얼마냐를 알려주는 게 반응열이죠. 네, 그래서 이것까지 알아주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다시 이제 효소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다 라고 나와있죠. 그런데 단백질 하면은 바로 떠올려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단백질은 고유의 입체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입체 구조를 갖고 있어서 어떤 약점이 있다고 했죠? 입체 구조는 열이나 아니면 산에 의해서 망가질 수 있다. 그래서 약하다. 열하고 산에 약하다. 그래서 효소 같은 경우는 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적정 온도가 있어요. 그리고 적정 산성도도 있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적정 온도와 적정 산성도에서 반응을 잘 할 수 있고, 이 온도랑 산성도가 많이 높거나 많이 낮으면 반응을 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효소가 어떻게 반응을 하냐? 효소는 입체 구조가 있다 했죠. 그래서 그 입체 구조에 맞는 반응물하고 만나야 돼요. 그래서 결합을 하게 됩니다. 결합을 하게 되면 이제 활성화 에너지를 많이 낮춰주는 역할을 해서 반응을 촉진시키는 거죠. 그래서 밑에 이제 효소의 작용 원리를 보면서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여기 보이는 그림이 효소이고 입체 구조를 갖고 있죠. 그리고 반응물도 입체 구조를 갖고 있는데, 이 효소와 반응물이 정확하게 결합을 한다. 그럼 이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줍니다. 그리고 이 결합된 상태를 효소 기질 복합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결합이 됐을 때 반응을 촉진시켜줘서 이런 식으로 생성물들을 만들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에 보면 효소의 특성이 있는데, 효소의 특성 중에 기질특이성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효소는 입체 구조에 맞는 특정 반응물하고만 반응을 한다. 딱 1대1로 반응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결합을 했을 때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두 번째 특징, 재사용이 가능하다라는 특징이 있어요. 이제 보면은 효소는 반응이 일어난 후에 생성물하고 분리가 되고 같은 종류의 다른 반응물과 다시 결합을 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래서 왼쪽 그림으로 잠깐 넘어와서 이런 식으로 3번 과정에서 반응이 끝난 효소도 다시 기질이 오게 되면 결합을 똑같이 하고 활성화 에너지를 낮춰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효소는 계속 재사용을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효소와 반응물의 농도에 대해서 볼게요. 반응물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기서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초기 반응 속도가 어떻게 변하냐라는 것이 나와 있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잠깐 보면은 이 지점까지는 반응물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지죠. 그런데 이 지점부터는 이제 반응물의 농도가 아무리 커져도 계속 반응 속도는 똑같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러냐? 어떤 특정 수준에 이르러면은 반응의 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데, 이유는 바로 몸속에 있는 효소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이에요. 효소의 개수는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응물이 아무리 많이 와도 다 결합을 이미 하고 있으면은 새로 추가된 반응물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몸속의 효소의 양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반응물을 아무리 많이 넣어도 어느 수준에서는 더 이상 증가하지 않는다라고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효소와 생명 현상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가장 문제 많이 나오는 예시인 카탈레이스로 과산화수소 분해 실험을 하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1번을 보면 3개의 시험관이 있고 ABC 시험관이 있고, 여기다가 3%의 과산화수소수를 3ml를 넣는다 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의 반응식도 알아줘야 돼요. 과산화수소는 자연적으로 놔두면은 물하고 산소로 분해가 되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자연적으로 분해가 가능한데, 그런데 자연적으로 분해가 되게 되면 반응 속도가 굉장히 낮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이 과산화수소 분해는 카탈레이스가 효소로서 분해를 촉진시켜줍니다. 네, 그래서 2번을 읽어볼게요. 시험관 A는 그냥 그대로 자연 상태로 두고, 시험관 B에다가 감자 조각을 두고, 시험관 C에는 생간 조각을 넣는다고 합니다. 이 감자 조각과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분해를 촉진시켜주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이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을 삶거나 하면, 효소는 단백질이기 때문에 온도에 굉장히 약해서 입체 구조가 열에 의해서 변형돼서 제 기능을 할 수 없다는 것까지 잘 알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A는 가만히 놔두고 B에는 감자 조각, C에는 생간 조각을 넣었어요. 그래서 3번을 보면 시험관 A, B, C에서 각각 기포가 발생하는지를 관찰하래요. 그러면 기포가 발생한다는 거는 과산화수소 분해가 일어날 때 나오는 이 산소를 물어보는 거예요. 산소에 의해서 기포가 많이 발생을 하냐라는 거죠. 그런데 A 같은 경우는 과산화수소를 그냥 놔둔 수용액이죠. 분해 속도가 굉장히 느리기 때문에 기포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B 같은 경우, B와 C 같은 경우는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이 들어가 있죠. 그리고 그 감자 조각이나 생간 조각에는 카탈레이스가 많이 있어서 과산화수소를 많이 분해하므로 산소가 많이 생성이 되죠. 그래서 기포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4번 해볼게요. 4번은 꺼져가는 불씨를 이 시험관 B하고 C에다가 넣어본대요. 그래서 불씨의 변화가 어떻게 되는지 관찰을 한대요. 그런데 이 꺼져가는 불씨는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산소를 만나면은 활활 타오르게 됩니다. 산소가 연소를 시키기 때문에 산소에 의해서 불이 활활 잘 탈 수 있는 거죠. 그러면은 B와 C 같은 경우는 불이 붙겠죠.
산소가 계속 나오는 중이기 때문에 꺼져가는 불씨를 갖다 대면 산소에 의해서 불이 활활 타오른다. 그리고 이제 5번에서는 과산화수소수를 더 넣는데요. 과산화수소를 추가적으로 넣고 변화를 관찰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반응이 일어나느냐, 반응이 그만 일어나냐 아니면 계속 일어나냐 라는 거죠. 그런데 결과적으로 답을 말하면 둘 다 계속 반응합니다. 이유가 왠지 알아야겠죠? 왜냐면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효소는 재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과산화수소수를 다 분해했어도 이제 효소의 상태는 그대로라서 다시 또 넣으면은 또 반응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이번 시간에는 생명 시스템에서의 정보의 흐름에 대해서 배워보겠습니다. 일단 먼저 위에 있는 이 그림을 한번 볼 건데요. 생명 시스템의 단위인 세포 안에 핵이 있죠. 그리고 핵에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가 있다고 우리는 배웠어요. 그런데 이 DNA를 어디서 저장을 하냐? 바로 염색체죠. 그래서 염색체가 이런 특정한 모양으로 우리 눈에 보이고 있는데 이 모양은 세포 분열 시 나타나는 모양이에요. 원래 이 염색체는 계속 풀어져 있다가 세포 분열할 때만 이렇게 모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의 염색체는 한 분자의 DNA다 라는 사실까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 염색체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보면 DNA와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그런데 이 DNA는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파트고 단백질도 같이 묶여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DNA를 또 더 자세히 봐보면 여러 가지 다양한 유전자로 나뉘어요. 유전자 1, 유전자 2 이런 식으로 나뉘어 있는데 엄청나게 많은 유전자들이 DNA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유전자에서 무엇이 도대체 정보를 저장하냐 하면은 바로 염기죠. 이 염기 서열의 배열에 따라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세포에서 유전자가 어떻게 있는지 한번 알아봤고 밑에 유전 형질이 나타나는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일단은 유전 정보가 유전자에 저장이 되어 있죠. 그런데 갈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와 파란색 눈동자를 만드는 유전자가 있어요. 그리고 이 유전자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이 갈색 눈동자 유전자 같은 경우는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든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우리는 효소가 단백질이라는 걸 알죠? 그래서 멜라닌을 합성해주는 효소가 단백질이기 때문에 유전자의 정보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파란색 눈동자 유전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면 멜라닌을 좀 덜 만들겠죠? 네, 그래서 우리가 다시 와서 이 많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는 당연히 많은 양의 멜라닌을 만들게 되고 그리고 멜라닌이 많으면 많을수록 검정색 쪽에 가깝고 멜라닌이 없으면 없을수록 하얀색 쪽에 가까운데 많은 양의 멜라닌이 있어서 지금 갈색 눈동자가 나오게 된 거죠. 그래서 이 효소, 단백질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형질이 나타난 거예요. 단백질이 멜라닌을 많이 만들어줘서 그것에 의해서 형질이 나타났다. 그리고 밑에는 적은 양의 멜라닌 합성 효소가 있어서 적은 양의 멜라닌이 합성이 되었고 그럼에 따라서 파란색 눈동자가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생명 중심 원리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생명 중심 원리. 유전 정보의 흐름은 DNA에서 RNA, 그 다음 단백질로 이동한다 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아는 DNA의 기능이 뭐였죠? 바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RNA는 전달한다는 거였어요. 네, 그런데 이 DNA, 유전 정보를 저장하는 DNA에서 어떻게 RNA로 가냐? 바로 전사라는 거래요. 전사. 전사가 어떤 말이냐면은 전사는 그냥 복사라고 생각하면 돼요. DNA에 있는 유전 정보를 RNA한테 똑같이 복사를 해줬다라는 거죠. 그래서 RNA는 그 DNA의 정보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전사를 해가지고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데 쓰이게 될 때를 바로 번역이라고 해요. 번역이란 과정은 이 유전 정보를 가지고 바로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인 거죠. 네, 그래서 이런 과정이 바로 유전 정보의 흐름이다 라는 거죠. 그리고 밑에 그림을 통해서 한번 또 볼게요. DNA는 핵 안에 있어요. 그리고 핵 안에서 전사라는 과정이 일어납니다. 핵 안에서 RNA가 DNA 정보를 전달받아 오고 그리고 이 구멍을 통해서 핵공을 통해서 빠져나옵니다. 세포질로. 그래가지고 얘가 이동해서 나와서 리보솜에 가가지고 번역, 이 정보를 통해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전사는 핵 속에서 일어나고 유전정보, DNA에 있던 유전정보를 RNA한테 준다. 그리고 번역은 세포질의 리보솜에서 이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된다. 뭐에 따라? RNA의 유전정보에 따라서. 네, 이제 DNA가 유전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는지 한번 알아볼게요. 네, 유전정보 저장 파트가 나왔는데 일단 이 DNA의 유전정보를 어떻게 저장하냐? 유전자를 이루는 DNA의 염기서열에 저장을 한다고 배웠었죠. 그런데 이 염기서열이 뭐가 있냐면 바로 첫 번째로 아데닌, 그리고 구아닌, 사이토신, 그리고 또 타이민이 있어요. 근데 타이민은 빨간 표시를 쳤죠. 왜냐면 DNA에는 타이민으로 존재하지만 RNA로 가게 되면 바로 유라실로 존재하게 돼요. 네, 그래서 이 차이를 잘 알아줘야 되고 다음 페이지에서 더 자세하게 볼 거예요. 그리고 이 DNA에서 삼염기 조합이라는 게 나오는데 삼염기 조합이 뭐냐면 D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그걸 바로
삼염기 조합이라고 말을 해요. 3개의 염기가 연속적으로 있으면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한다. 그런데 그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 그래서 밑에 그림을 보면 연속적으로 3개의 염기가 있죠. 그리고 이거를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고, 이 연속된 3개의 염기는 바로 아미노산 1개를 만들 수 있다. 그 옆에도 다 똑같은 식이죠.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유전 정보를 저장한다라는 거죠. 그 다음으로 이제 유전 정보의 전사 과정에 대해서 볼게요. 전사가 뭐라고 했죠? 바로 복사라고 했죠. 유전 정보를 복사해 온다. 그래서 이 전사는 DNA의 유전 정보를 RNA로 전달하는 과정이다. 그리고 DNA 염기 서열에 상보적인 염기를 가진 RNA를 합성한다 라고 나와 있죠. 이 상보적인 염기 서열이 뭐냐에 대해서 밑에 잠시 보면서 한번 알아볼게요. 염기에는 짝이 있었죠. 어떤 짝이 있었냐면 아데닌은 항상 타이민하고만 결합을 하고,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하고만 결합을 했었어요. 이게 바로 우리가 DNA에서 배웠던 상보 결합인데, DNA에서 RNA로 전사될 때는 염기가 바뀌어야 되는 게 한 개 존재해요. 바로 아데닌인데, 아데닌은 타이민으로 안 되고 유라실로 되죠. RNA에는 타이민이 없기 때문에 유라실로 대신 생긴다. 그리고 구아닌은 사이토신, 사이토신은 구아닌, 또 타이민은 아데닌, 이런 식으로 유라실 빼고는 다 똑같죠. 그래서 유라실만 잘 주의를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 위로 와서 코돈에 대해서 볼게요. RNA에서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하는 연속된 3개의 염기다 라고 나와 있죠. 아까 전에 우리가 삼염기 조합을 봤었어요. DNA에서는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르지만 이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부른다 라는 거죠. 그래서 R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코돈, DNA에서 연속된 3개의 염기가 있으면 삼염기 조합이라고 부른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DNA에서 삼염기 조합을 다른 말로 부르는 말이 있는데 바로 트리플렛 코드예요. 그래서 이런 명칭까지 알아주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 코돈은 바로 DNA에서 상부적으로 전사된 것이다. 종류는 64종류가 있다는데 64종류가 어떻게 나오냐에 대해서 알려드릴게요. 코돈은 3개의 염기라 했어요. 그래서 염기가 3개가 올 수 있고, 첫 번째 거의 염기가 4개, 아데닌, 구아닌, 사이토신, 유라실이 올 수 있고, 두 번째도 똑같이 4개, 세 번째도 똑같이 4개죠. 그래서 총 64종류가 올 수가 있다라는 것까지 알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왼쪽 밑에 이제 전사 과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전사가 되려면 일단 DNA에 해당하는 RNA가 합성이 돼야겠죠. 그래서 RNA 합성 효소에서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DNA가 벌어지면서 이 전사의 한 가닥이 쓰이게 돼요. 그래서 RNA 뉴클레오타이드가 막 합성이 되면서 새로 RNA가 합성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만들어진다.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제 마지막으로 유전 정보의 번역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이 번역은 뭐였냐면 유전 정보에 따라서 단백질이 합성되는 과정이었다라고 나와 있죠. 그리고 첫 번째 페이지에서 단백질이 합성되면 뭘 한다고 했죠? 바로 특정한 기능을 수행한다 했어요. 그리고 이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형질이 나타난다. 네, 그래서 왼쪽 그림을 보면서 한번 같이 따라가 볼게요. 일단 핵 안에 DNA가 있죠. 그리고 DNA에서 RNA로 유전 정보가 전사가 일어난다. 그리고 이 RNA는 바깥으로 이동했고, 핵공을 통해서 이동해가지고 결국 리보솜에 가게 돼요. 왜냐? 리보솜은 단백질을 합성하는 장소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RNA가 리보솜하고 결합을 하게 돼서 단백질을 합성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어난다. 그리고 오른쪽의 그림도 한번 포인트 짚어가면서 한번 봐볼게요. DNA에서는 염기가 3개 연속으로 있으면 3염기 조합이라고 불렀고, 트리플렛 코드라고도 불렀고, 그리고 이 3염기 조합이 전사되면 바로 RNA에서는 코돈이라고 불렀다. 그리고 이 코돈은 하나의 아미노산을 지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아미노산과 아미노산이 결합할 때 어떤 결합을 하죠? 바로 펩타이드 결합이에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의 특징이 뭐가 있었냐면 바로 물 한 분자가 빠지면서 결합을 한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이 펩타이드 결합이 되게 많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이 아미노산들이 되게 많이 연결된 걸 바로 폴리펩타이드라고 불렀죠. 그리고 이 폴리펩타이드가 입체 구조를 갖게 되면 비로소 단백질이 된다고 했었죠. 또 이 단백질은 열하고 산에 약해요. 그래서 열하고 산을 가하면 입체 구조가 변형되면서 단백질의 기능을 잃는다까지 알아주면 완벽할 것 같아요. 이번 시간에는 유전자 이상과 유전자 질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네, 말 그대로 이 유전자 이상은 유전자를 구성하는 염기 서열에 이상이 생긴 것이라고 나와 있죠. 염기 서열은 무엇을 했냐면 바로 정보를 저장하는 역할을 했었죠. 그래서 이 유전자 이상이 일어나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 수 있냐면 첫 번째로는 일단 전사나 번역 같은 일이 아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염기 서열이 잘못돼서 비정상 단백질로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비정상 단백질은 바로 유전 질환을 야기하죠. 네, 그래서 이 유전 질환에 대해서 몇 가지 예시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밑에 보면은 첫 번째로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게 있는데 아주 유명한 유전 질환이죠. 페닐케톤 요증은 페닐알라닌이라는 것을 분해하는 효소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긴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분해돼야 되는 페닐알라닌들이 축적이 계속 되는 거죠. 그런데 이 페닐알라닌이 축적이 되다 보면 바로 페닐케톤이라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페닐케톤이 뇌에 막 축적이 되면은 뇌 조직이 손상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페닐케톤 요증이라는 유전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고,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난모양 적혈구 빈혈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헤모글로빈의 유전자가 이상이 생겼어요. 이 헤모글로빈이 뭔지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일단 적혈구 안에 있어요. 피를 빨갛게 보이게 하는 이 적혈구 안에 있고, 또 산소를 운반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헤모글로빈을 만드는 유전자가 이상하게 돼서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비정상 헤모글로빈이 적혈구 안에 있게 되면 적혈구의 모양이 난 모양으로 바뀌게 된다는 겁니다. 원래 원형으로 생겨야 될 적혈구가 난 모양으로 생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난 모양 적혈구가 생긴다면 빈혈 증상이 심하게 많이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게 바로 유전 질환인 거죠. 그래서 앞으로 다시 넘어와서 유전자가 이상이 그런데 어떻게 생기는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해서 간단하게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있죠. 그래서 이 DNA에 염기 서열이 예를 들어서 많은 염기가 있고 또 C, T, T 이런 식으로 염기 서열이 배열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버린 염기 서열에는 CTT로 배열돼야 하는 염기 서열이 CTT가 아니라 예를 들어서 CAT로 배열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되면 정보가 다르기 때문에 다른 정보로 단백질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비정상적인 단백질이 만들어지고 비정상적인 기능을 수행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이유로 유전 질환이 발생한다라고 볼 수 있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갈게요. 네, 이번 페이지에서는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점에 대해서 볼 거예요. 한번 읽어보면 모든 생물은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지만, 그래서 이 서로 다른 유전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뭐 생김새 아니면은 사는 방법 등이 모두 다른 것이죠. 그래서 유전 정보는 다르게 갖고 있지만 거의 모든 생명체는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라고 나와 있죠. 유전 정보가 같다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 유전 정보를 처리하는 체계, 시스템이 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이 뭐냐라고 물어보면 여기 밑에를 한번 잠깐 봐볼게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DNA에서 유전 정보를 저장하고, 그리고 이 유전 정보를 RNA한테 전사를 시켜줘서 복사시켜주고, 그리고 그 RNA는 이 정보를 가지고 번역을 시켜서 단백질로 만들어줘서 그 기능들을 수행하는 이런 모든 유전 암호 체계가 거의 많은 생명체들이 다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같은 암호 체계를 쓰니까 이제 공통적인 조상도 갖고 있을 거고, 또 이런 거를 활용할 수도 있고 라는 특징이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점을 어떻게 활용하는지 한번 봐볼게요. 유전 암호 체계가 같기 때문에 사람의 유전자의 암호 체계랑 세균의 암호 체계랑 또 같아요. 그래서 사람의 유전자를 세균에다가 넣어가지고 놔두면 사람의 유전 정보대로 그대로 단백질을 합성한다 라는 특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밑에 그림에 보면은 대장균이 있고 사람의 세포가 있어요. 그래서 이 대장균의 DNA에다가 사람의 세포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유전자만 딱 떼우는 거죠. 그리고 그 유전자만 가위로 잘라서 대장균의 DNA에다가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DNA 재조합을 한다고 하고, 그리고 이제 세균을 그대로 놔뒀더니 이제 이 세균이 대량으로 증식하게 되고, 이 대량 증식한 세균들, 엄청나게 많은 세균들이 인슐린을 대량으로 생산하게 되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유전 암호 체계의 공통점을 활용해서 우리한테 필요한 인슐린을 엄청나게 많이 생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런 인슐린 말고도 다른 엄청나게 많은 단백질을 이런 점을 활용해서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페이지에서의 핵심은 많은 생명체들은 서로 다른 유전자를 갖고 있지만 그러나 유전 암호 체계는 같다라는 거죠. 지금 여기다가 지금 써놓은 이유가 문제 풀 때 유전 암호 체계가 같다는 거를 같은 유전 정보를 갖고 있다는 것으로 착각해서 문제를 푸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 조심하라고 한번 써드렸고요.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